어린이집 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0년 하반기 부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함께 내용을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어, 전달해 드릴 내용의 핵심은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배우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부모님께서도 저희 어린이집과 함께 어, 도와주셔야 잘 키워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릴 수도 없지만, 어,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아이를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른들의 과제, 네발달의 과정에 대한 약간의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훈육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환경이 나쁜 조건에서 어, 성장하게 된 나무인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을 나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나쁜 조건의 아이들은요, 약한 타입의 아이가 있고 강한 타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강한 타입, 약한 타입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이고요. 강한 타입의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특징은 난폭하겠지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툽니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특징적인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반면 약한 타입의 아이들의 특징은요, 상당히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이고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표정이 없지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두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결국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가 분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아이는요, 정신적인 에너지도 갖고 있고 육체적인 에너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이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가 잘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나쁜 조건에서는 강한 타입의 아이와 약한 타입의 아이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통일이 되지 못하는 원인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촉을 하죠.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자기의 속도, 리듬감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무질서해지고 또는 어, 울음을 보이겠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재촉하거나. 두 번째는 뺏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다 해버리는 경우의 수가 반복되면 아이는 스스로 하고 싶다든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늘 어른이 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어른들이 중단시킵니다. 어른들이 계획한 일들이라든지 또는 어른들의 의도대로 시키거나 강요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어른들이 대신해 줍니다. 아이가 손을 사용하여서 자르고 누르고 깨뜨리고 쌓고 돌리고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는데 위험해. 이걸 깨뜨리면 안 돼. 내가 하면 엉망이 되잖아.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경우에
아이들은 통일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신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값비싼 인형이나 건전지를 넣어서 굉장히 멋있게 움직이는 자동차를 제공하게 되죠. 그것은 아이들이 손을 사용할 시기에 느끼는 참된 흥미와는 걸맞지 않는 놀잇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놀잇감을 금방 실증내거나 내팽개쳐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 아이는 실증을 금방 낸다.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시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성장의 기회를 어른들이 빼앗았기 때문에 아이는 때때로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게을러지고 솜씨가 서툴러지고 충동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사례가 통일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어떤 것들이요? 정신적 에너지, 육체적 에너지가 통합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느 타입, 강한 아이든 약한 아이든 어느 타입이건 그렇게 된 원인은 6세까지 몸을 형성하는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가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변하는 단 하나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통일되지 못했던 어, 아이들을 어떻게 정상화 과정, 결국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통합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서부터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인격을 형성해 나갈 때 반드시 거치는 활동 주기입니다. 첫 번째, 지성과 의지를 작동해서 자유롭게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일에 아이가 선택을 하면서 음, 선택을 하면서 참여합니다. 자, 흥미 있는 일에 아이가 먼저 관심을 갖겠죠. 그 다음 2단계는 시작한 일을 계속합니다. 그 시작한 일은 놀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요즘에는 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또는 일 또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러한 활동에 아이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계속하면서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되냐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몰입이라고 하죠. 몰입하는 과정을 3단계로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자, 계속 하다 보면 끝났다, 다 된다 느끼면 아이는 그 활동에서 중단을 하고 굉장히 기쁨에 흠뻑 젖습니다. 만족감,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즉,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가 통합되는 것, 통일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결국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법은요, 자기주도 학습.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주도 학습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빗나간 발육의 이면에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계획 원래의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건 결국 뒤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생명의 과제라고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획득되게 됩니다. 자연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데 아이들은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성장하고 자기의 지성과 의지를 발달시키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러한 원래의 계획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는 이러한 결정적인 시기에 부모님들의 다양한 사례로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통일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를 거쳐야 정상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건강한 아이의 나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통합이 됩니다. 통합은 뭐가 되는 거죠?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인 거죠. 이 정신적인 에너지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집중 또는 어, 지성, 인간의 아이는 지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또는 자기의 의지, 그 다음 해보려는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이 정신적인 에너지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고요. 자, 신체적인 에너지, 네, 움직임입니다. 이것들이 함께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요. 일단 통합된 아이들은 질서를 잘 지키고요. 배려심도 많고 규칙과 협동심 또는 어떤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순종적인 아이들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고 스스로 흥미 있는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 작업 또는 일, 놀이에 계속적인 반복을 하면서 아이는 몰입을 하게 되죠. 몰입을 하면서 아이가 충분히 했다고 느끼면 끝났다, 다 됐다. 나는 어떠한 그 정신적인 만족감을 통해서 아이는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의 과정이 되면서 통합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이를 바라보는 과제, 아이를 바로 보는 어른들의 과제는요, 우리가 뇌의 발달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뇌 발달은요, 유아기 때는요, 결국 감각기관과 뇌와 운동기관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기에는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계의 그 세계를 자기 안에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환경들의 자극을요, 어디로 전달을 합니까? 뇌에 전달을 하죠. 감각기관에서 뇌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뇌에서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극을 분석하게 되어서 분석하고 다시 운동기관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운동기관은요, 다시 수익 근육을 통해서 움직임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결국 온갖 종류의 움직임의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사고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인지 발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을 사용하여서 지성이라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 지성이라는 그러한 아, 인간의 어떤 지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작동시켜서 배우는 능력 자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배우는 능력 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배운다는 원리입니다. 영유아기 때에는 충분한 자극과 움직임으로 뇌발달이 되는 거예요.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그러한 뇌발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페이지인데요. 자, 눈이라는 시각에 따라 머릿속에서 빨강과 검정도를 찾아냅니다. 자,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빨강과 검정의 도를 찾아냅니다. 자,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지성의 속성입니다. 지성. 이것을 어디로 전달합니까? 뇌로 전달하는 거죠. 뇌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머릿속의 돌을 구분하고 빨간 돌과 검은 돌을 다시 구분합니다. 지성, 내적인 그 의지의 내적인 에너지는 운동기관인 손과 허리 등을 전달하여서 어린아이는 허리를 굽히고 손을 뻗쳐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돌을 집어 올립니다. 이 간단한 동작 안에도요, 감각기관인 뇌내 운동기관을 한 사이클로 하는 생리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영유아 때는 움직이면서 배운다, 움직이면서 사고한다라는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 기본적인 사이클들을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생명력이 작용하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생명력이라는 것은 결국 아이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것을 기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내면에서 나오는 힘, 이것은 바로 자연에서 받은 과제라는 거죠. 아이가 자연에서 받은 과제나 자연의 힘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배움의 그 능력 자체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겠죠. 결국 아이는 눈과 손을 사용하여서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이후에 아이들의 성장 이후에 배워서 획득하는 능력의 토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가 움직이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획득하는 그 능력 자체를 몸에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아이들이 사고력, 논리, 논리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들은 위의 그 행동들은 어른들이 눈으로 보아 이해가 안 되어서 하시는 말들을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아이가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말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아이에게 배우려는 겸허한 자세의 눈으로 어, 살펴보셔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좋은 생각을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은요, 사례를 읽어드릴 텐데요. 사례가 두 개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첫 번째 사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세 정도의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던 어머니가 한 상점 앞에서 아이를 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쭈그리고 앉아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있나 궁금해진 몬테소리가 가까이 가보니 그곳에는 맨홀 뚜껑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맨홀 뚜껑의 울퉁불퉁한 곳을 연신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몬테소리는 의사였으므로 손바닥과 대뇌가 발생학적으로 같은 배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손바닥으로 울퉁불퉁한 곳을 만지며 동시에 대뇌에도 자극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몬테소리는 그 아이가 지금 과학자의 작업에도 필적할 만한 일을 하고 있음을 대견해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쇼핑을 마친 어머니가 상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길바닥을 손으로 만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자 어머나 더러워 그런 짓을 하면 못 써 하고 외치며 서둘러 아이의 손에서 흙을 털며 데려가 버렸답니다. 몬테소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과학자가 끌려가는구나. 아이의 소중한 일을 망쳐버린 어른은 얼마나 제멋인가.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부모님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돌도 안 된 아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 혼자 앉아서 무언가에 집중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답니다. 아이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로 보는 법, 어린아이를 바로 보는 눈, 그것은 결국 아이가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과제를 실천하고 있구나, 중대한 과제를 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 아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아이를 바로 보는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 성장하고 있구나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어른이 어른이 어린이의 몸을 밀어내고 대신 완벽하고 재빨리 해결해 주시면 아이의 마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훈육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칭찬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칭찬하고 꾸짖을 때도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다면 칭찬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요? 그래서 칭찬의 역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칭찬보다도 그 일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목표나 지향하는 바 또는 성취감 그런 것들입니다. 상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장감과 그 일을 하면서 몰입하는 그 즐거움을 아이는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굳이 칭찬을 한다면 부모님께서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칭찬의 역효과는 결국 진정한 그 공부라든지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기보다는 상을 받기 위한 결과적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칭찬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성격이나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인격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들은 칭찬한 내용과는 반대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천사 같구나. 너처럼 정직한 아이가 그럴 리가 없지. 이러한 성격이나 인격에 대한 칭찬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보다는 노력이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러한 방법이 좋겠습니다. 1등을 해서 정말 잘했네. 다음에 1등을 못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부담스럽습니다. 1등을 못하면 어쩌나.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나 행동에 대한 칭찬이 좋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타임에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시간 개념이 어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해주시고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무조건 칭찬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공허할 뿐입니다. 자, 책을 잘 읽고 나서 잘 꽂았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아지를 초록색으로 그렸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칭찬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꾸중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꾸중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잘못된 꾸중은 반성은커녕 엇나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칭찬과 마찬가지로 인격이나 성격에 대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가 우유를 엎질렀다고 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니? 그렇게 꾸짖게 된다면 아이는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무능한 애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 된다라는 거지요.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 된다라는 건 굉장히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그 마음의 상처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꾸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훈계나 또는
인격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책을 돌려주겠다고 한 날짜가 지났구나 상황이죠. 친구가 기다리겠다 상황이겠죠. 엄마는 내가 친구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신용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기분 정도. 빌린 책은 약속한 날에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요청. 이렇게 상황과 기분과 요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화난 감정 제대로 표현하기. 화난 감정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화난 감정을 실으라는 게 아니라 화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의 관점이 아닌 부모의 관점에서 아이의 행동이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할 특별한 상황이 있었니? 아빠는 굉장히 실망스럽구나. 엄마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네.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런 말을 통해서 아이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난 표현을 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관점이 아닌 부모의 관점에서 엄마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네.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먼저 사과하기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실수를 해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결국 부모가 먼저 실수를 인정하면 아이는 실수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어, 엄마 아빠가 어, 그, 어, 어떤 상황에서 아이에게 감정적인 그런 화를 냈다면 아이에게 사과하시면서 이러한 그 실수를 인정하면서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대로 꾸준하기에 네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알파곤이라는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잘하거나 성취하였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1등을 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또한 장난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난감이나 예쁜 옷을 입지 않더라도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나 방학만이라도 함께 시간을 갖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부모님들이 동참하면서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즐거움으로 느낀다면 아이에게 꼭 칭찬이나 상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자부심과 긍지의 자양분이 되고 자아 존중감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아에 대한 부모님의 폐쇄적인 반응과 수용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폐쇄적인 반응은 결국 너무 통제적이거나 또는 너무 허용적일 때 아이들은요,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끼거든요. 자, 이 두 가지는 부모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는 수용적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해. 내려오자. 여기 종이가 있어. 여기에다 그려볼까? 땡땡이는 하고 싶지 않구나.
땡땡이도 만들게 하고 싶은데 더 못해서 속상하구나. 그래,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들었구나. 멋지다. 땡땡이가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더 하고 싶구나. 하나만 더 먹어보자. 자, 이렇게 이러한 문장들은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 마음을 읽어주거나 권유하거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수용적인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들도 마음을 읽어주거나 또는 권유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 수용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상호작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달 단계별 긍정적인 훈육 적용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영아기, 그 다음 24개월에서 36개월 특징적인 것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아기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욕구예요.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해야 애착 형성이 잘 됩니다. 애착 형성이 되어야 안정정서를 획득합니다. 안정정서를 획득해야 사회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그 영아기에는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영아기 후기라든지 유아 초기라는 것은요, 초기에는 욕구에 대한 반응과 함께 제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 범위를 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무질서한 상황에서 아이가 혼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정해 주되 행동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정해 주어야 되는 게 어, 유아기 후기라든지 유아 초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말로 표현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그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라는 말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떼어놓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기 때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 기다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생명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영아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는 굉장히 반복해야 되고 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부모의 반응과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래서 훈육하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영아기 때는 일관성 있는 부모의 태도와 인내심, 기다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24개월, 36개월까지는요. 훈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기는 하나 지금 아이들은요 인지 발달이 굉장히 빨리 되어 있기 때문에 만 1세가 되어도 벌써 자가 형성이 되어서 내가 할 거야 싫어 안 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너그러운 부모, 허용적인 부모가 맞지만 자가 생긴 이후에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의 행동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36개월이 지나가면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해 주는 유도 기법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벌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 혼육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첩을 대신에 할 수 있는 대안적인 훈육 방법으로는 정중한 요청, 정중하게 요청해 주시면 돼요. 누구누구야, 내가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너가 잊어버린 것 같구나. 어서 하렴. 이렇게 정중하게 아이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이래도 아이가 잘 실천하지 않으면 그때는 나 전달법을 이용합니다.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아이의 문제 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이에게 아동의 인격이나 자존감을 공격하지 않고 아이에게 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전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호하고 조용하고. 야, 내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지저분해, 불쾌하고,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 하니 피곤하구나. 내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겠지? 청소하겠지? 이렇게 그, 이런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를 하지 않으니까, 어, 엄마인 내가 이게 지저분하고 불쾌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 하니까 굉장히 많이 피곤하구나. 내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면 좋겠어. 이렇게 나 전달법을 통해서 아이에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입니다. 처벌 대신에 우리가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 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대부분 울면 해주시죠. 울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울지 않아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울면 해줄 때 어떠한 사탕이나 어떠한 보상을 준다면 이 아이는 울음으로써 그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이 울면 보상해주면 우는 거에 대한 강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울지 않아야 보상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연히라도 보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전혀 관심을 나타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보상이 물질적인 보상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보상이라는 건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뭐 이런 스킨십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행동이 일어난 후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결과를 살펴볼 건데요. 아동을 지도할 때 문제 행동을 다루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교육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결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수반되는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벽에 낙서를 하면 낙서를 다 지우고 가야 한다. 이렇게 논리적인 결과를 통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면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님의 자세를 살펴볼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결국 이러한 네 가지 특징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가 있다면 그런 부모님들은 당당히 좋은 부모 타이틀을 얻을 만합니다. 그들은 가지각색의 개성을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통적인 다음의 원칙을 고수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따뜻하고 무조건 따뜻하고 두 번째, 일관적이고 아이를 잘 파악하고 관찰하여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잘 반응해주는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은요, 결국 어떤 아이로 자라느냐면 튼실한 자아 존중감이라는 기초공사를 아이는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원동력을 아이는 잘 몸 안에 만든 것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확립된 아이는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게 됩니다. 결국 적응과 부적응, 아까 맨 앞에서 살펴봤지요. 정신적인 에너지와 신체적인 에너지가 분리된 아이는 강한 타입, 약한 타입.
이런 아이들은 부적응된 아이들이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심리적인 건강과 불건강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기가 나는 괜찮은 아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감이 많은 이런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일관적이고 아이를 잘 관찰하여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반응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셔야 아이는 이러한 자아 존중감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강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의 생명을 어른이 지배하면, 어린이의 생명을 어른이 지배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어린이의 생명,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생명의 과제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아이를 어른이 지배하면 아이는 부적응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 부적응 아이는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가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힘이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목적을 실현하도록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생명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 21세기는 더욱 발달하여 기계 문명이 인간의 손이나 두뇌를 대신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인격 형성이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통해서 사고력과 지성이 발달되는 것이죠. 기계가 사고를 빼앗아 감으로써 사람들은 단편적인 생각이나 일반적인 생각에 멈추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4차 혁명,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사람들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정보의 범람은 사물의 본질을 확인하려는 의욕과 암의 그러한 내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유아기에 생명력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힘을 기르면서 자연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생명의 과지를 몸을 움직이면서 경험한 아이들은요, 절대로 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늘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면에서 생명의 힘을 길어 올리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고도의 정신, 깊은 사고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성장하여서 건강하고 유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다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결국 아이는 어른과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 김장희 원장은 아이들을 위한 길을 걷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린이집에서 자유롭게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